저는 장애화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도 맡고 있어서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콜로키움에 어쨌든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유튜브에서 좀 이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렇게 초대해 주실 줄 모르고 보기만 했는데 어쨌든 말할 기회를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넘기면 되죠? 네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탈살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한 20년간 지금 탈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혹자는 오해도 하시고 혹자는 또 서운해도 하시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비난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어쨌든 내가 고민하는 걸 솔직하게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영상이나 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긴 해요. 어디서 사회복지사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사회복지사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권리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례로 발표됐던 영진이 엄마로 나오신 선옥 씨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내가 갖고 있는 권리하고 저한테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서화평 씨가 느끼는 자기의 권리가 모두 다 같아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고민하는 건 내가 가진 권리만큼 다 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그게 사회복지사들의 꿈이고 바람이고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숨에서 준비하신 영상을 되게 잘 봤어요. 굉장히 잘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저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선욱 씨 같은 분께서 인생에 줄을 잘 서가지고 어느 시설을 가면 이런 삶, 어느 시설을 가면 저런 삶, 어딜 가면 또 아주 더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어디에 있던 한국 사회에서 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탈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 운동을 할 때는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을 할 때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공간과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살아야 될 곳과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그걸 잘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 편차는 좁혀지지도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 원인이 종교법인이나 민간법인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공공에 그만큼 개입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권리가 좀 권리의 시선이 권리의 그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복합적이겠죠. 근데 어쨌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선택한 길은 좋은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 그 당사자에게는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탈사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발표한 거에서 보면 시설과 시설 아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20년간 활동하면서의 느낌은 시설이고 시설이 아님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였고, 당사자에게는 나의 집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권리적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시설 말고 내 집에서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런 권리를 좀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으시고 많이 이제 뭐가 생기시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친구분하고 그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 친구랑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시설에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낙상이 있으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는 거는 내가 정말 예를 들면 일상적인 지원이 굉장히 강도 높게 필요할 때 우리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 내가 그냥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가장 슬프면서도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자식한테 그런 부양부담 지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은 온 국민이 다 나이 들었을 때 치매가 좀 걸리거나 뇌경색이 와서 신체장애든 정신장애든 생기거나 어쨌든 내가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내가 살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렇게 노후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BS 뉴스 중에 이거 되는 거죠? 이 SBS 뉴스 중에 2019년자 뉴스 2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스웨덴하고 한국의 노인복지를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가복지와 관련해서 스웨덴에서 하루 이 노인에게 최대 요양보호사가 8번 방문해요. 우리는 3시간이나 4시간을 주말엔 또 방문을 잘 안 하고 그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 자체가 사실 하루에 3시간을 서비스 받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3시간으로 안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노인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한국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기가 살던 집이 아주 이렇게 비주거 형태가 아니라면 그 집에서 서비스가 들어와줘서 내가 사는 형태가 유지되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내 노후를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 거기 이제 기사에 뉴스 기사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사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인 시설은 거의 다 다인실이고 이 다인실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세요. 같은 방 노인들 때문에 기저귀 냄새가 많이 나죠. 진짜 변 냄새 엄청나. 이불로 코 막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다인실에 사는 그 방을 묘사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은 사실은 과반 이상이 집에서 살길 원하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 뉴스가 이제 뉴스가 2편인데 또 하나는 이거는 노인 시설이에요. 시설인데 모든 노인은 1인실 생활을 하고 사용하던 가구 가져와서 자기가 이거 원래 살던 집처럼 꾸며놓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스에서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노인복지가 노인이 살아던 방식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스웨덴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우리 있는 거주시설도 다 1인실 만들면 되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이 PPT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후 그리고 혹은 장애가 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모든 인간의 권리가 같아야 한다면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노인복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20년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탈시설을 해야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옵니다. 근데 저는 장애인이든 누구든 시설로 가지 않고도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부득이 가족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시설 형태로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경우도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위탁가정 등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살라고 아동권리협약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이 얘기하고 있는 탈시설은 시설화된 환경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시설화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미 국제 문서에서. 그래서 타인과의 지원을 공유, 그러니까 집합적인 어떤 지원 형태죠. 그리고 지원인에 대한, 아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이런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권이 부재한 경우, 시설 거주인들이 자기가 자기 그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직원이 싫으면 시설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고립과 불링이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고, 통제권 부족, 동거인에 대한 선택권 부족.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런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게 탈시설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바뀔까라고 하는 주제로 주최 측으로부터 질문을 사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바뀔까? 근데 아까 그 더숨 구구센터에서 이제 소개한 사례는 약간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인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시설에 있는 구조가 그렇게 그 빌라동이 연결된 형태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시긴 해요. 제가 평균 사이즈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평균 사이즈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의 이제 약간 평균값으로 얘기를 할게요. 평균값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설에서는 제가 법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법인 시설만 해도 낮에 직원 한 명이 4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많이 자립이 추진돼가지고 조금 이제 비율이, 거주인 비율과 직원 비율이 거의 동등 이제 같아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거의 4명 이상을 지원을 해요. 근데 탈시설 이후에는 저희는 제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탈시설해서 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여기서 이제 점유권이라고는 법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인식할 때, 그리고 범인이 그 집에 대한 정말로 그러니까 금전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점유의 개념에서 내 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그 애인이든 짝꿍이든 누군가가 계속 드나들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된다. 내 집에선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사실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은. 물론 낮에 정말 그 시설의 위치가 좋아가지고 복지관도 다니시고 평생교육관 다니시고 이런 데도 있지만 정군 평균값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 시설,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시설 내에서 자체 서비스를 만들죠. 자체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그래서 자체 서비스 만들다 보니까 전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한 명의 서비스 공급, 한마디로 지원 기관이 모두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사자로 하여금 선택권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 서비스보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다시 지원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전일적인 서비스로 공급을 했을 때의 저 문제는 그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ll or nothing이니까.
당사자 입장이나 당사자 가족은요, all or nothing이면 어떻게 되냐면 애원하게 돼요. 매달리게 되고 소비자로서 권리 행사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all or nothing은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권한이 지금 정부는 시설 운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위탁기관이 아닌 시립이나 뭐 그런 뭐 도립이나 이런 시설 아니면은 위탁 계약기관이 없어요. 거주시설 운영할 때. 우리 법인도 그렇거든요. 거주시설을 운영할 때 3년 운영하고 평가해서 위탁기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서 그러는데 이 일을 떠나서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굉장히 그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영구계약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제 복지니까 사실은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품질 관리 차원에서는 좀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의 그 분위기가 아니라 변화는 꼭 탈사 정책 아니어도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 소비자, 공급자 위주의 어떤 그 운영을 해왔던 것을 소비자에게 권한을 좀 넘기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꼭 시설 탈시설의 논쟁뿐 넘어서 우리 복지의 변화 발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설 거주인의 일과가 어떤 시설은 우리 시설은 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2개 시설에 한 100명 좀 안 되게 이제 지금 계신데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8시에 출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그 전까지 끝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그거는 이제 운영사업자가 뭐 못해서 직원들이 뭐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작년에 전국 거주시설 조사를 했을 때 전국의 1호실당 평균 입수 인원이 4.7명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법인이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거주시설적인 한계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원주택에서는 그냥 서비스만 공급하지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가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업체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집에서 이 2명 정도가 사는 집의 모형 실제 도면인데요. 두 분께서 방을 각각에 계약해서 나눠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각각 독거인으로 각각 계약하셨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투룸짜리는 주로 혼자 사세요. 거기서 소득은 생계급여랑 뭐 등등등 해서 아까 장애연금까지 하면 96만 원에서 97만 원인데 이제 최근에 일자리를 57명 중에 37명 정도가 일자리를 다니시고 계셔서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월 급여액으로 살고 있고 집은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사시고 활동 지원을 서비스를 주로는 낮에는 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일상생활, 그러니까 집을 치우고 먹는 걸 준비하고 같이 시장을 보시고 그런 일상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원기관은 주로 코디네이터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아까 뭐 저순구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관계와 관련한 이것도 있지만 제일 뭐 하여튼 필요한 것은 서비스를 이 사람이 사회 서비스, 활동 지원도 사회 서비스, 평생교육도 사회 서비스, 뭐 일자리
나가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코디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 서비스는 개인마다 너무 다 다양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다 어렵고 지금 서울에 5군데에 나눠져서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서비스마다 다 다른 것을 하고 계시고 사람 중심 기획이라는 PCP를 기본으로 한 이제 그 면담과 기록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원주택에는 아까 선옥 씨보다는 조금 더 중증이시지만 어쨌든 선옥 씨 정도의 보행도 가능하시고 의사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의사를 얘기하지만 깊이 있는 의사와 어떤 판단을 하시기는 어렵고 보행이 가능한 분도 계시고 좀 더 굉장히 행동장애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발달장애와 신체장애가 와상 신체장애가 있으셔서 아주 체중복 장애인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아까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정도나 혹은 좀 더 그와 비슷한 장애 정도가 있으신 분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거의 안 나오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활동지원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어떤 이렇게 지원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생활하시고 중한 발달장애 있는데 이분은 예를 들면 뭐 소리나 이런 거 민감하셔서 그런 거 들리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하시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낮에는 일자리 가시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활동 지원이 오고 그것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에서 주거 코치가 파견돼서 같이 일상생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와상의 체중증 장애인분은 시설에 살 때는 사실 외출 외박 이런 것들 거의 불가능하셨고 개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진짜 방 천장만 보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활동 지원이 거의 24시간 나오세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는 그 활동 지원사가 그분을 지원할 때 이렇게 식사, 영양, 건강 관리 그리고 산책도 꼭 다니시게 하고 이런 일정을 좀 짜는 걸 도와드리고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 짜고 활동지원사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도 계세요. 노인 체중증 분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10일 받는 거랑 노인 요양 받는 거랑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대도 젊은 분부터 노인까지 장애도 뭐 경환분부터 아주 중증까지 다 있는데 지원기관이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사회 서비스 양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계획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지원하는 거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지금 막 끝내야 된다고 자꾸 서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 2탄을 좀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의 로드맵 발표 수준은 약간 구체성과 그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가 여러 가지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면 발달장애인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있는 모델이 정확하게 제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께서 많이 걱정하시다가 탈시설은 사형 선고다 이렇게까지 감정이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달장애인 누구라도 오히려 최중증일수록 지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내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화를 예방하는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기 그러니까 전체 발달장애인 24만 명이거든요. 시설에 있는 분들이 2만 명, 나머지 22만 명 중에 이제 성인기가 한 18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 다 사실 집에 있고 부모들은 고령화될 테고 다 시설화가 염려되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시설이 아니라 부모랑 살던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제규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된 소규모 위성시설은 자립이 아니라고 탈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쭉 앞에서 설명하는 건 소비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로서의 어떤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41년까지 계획은 저는 저보고
저한테 41년까지 기다려라 하면은 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권리는 내가 임대주택을 받고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내가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내 권리를 난 사실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거든요. 나라면. 그러면 저는 말씀은 못 하시지만 모든 인간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탈시설화 개념이나 그걸 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레디컬 헬프라는 책을 좀 읽고 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삶을 일구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힐러리 코텀이 하거든요. 힐러리 코텀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통한 돌봄, 그래서 복지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복지는 관계를 무시한 돌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 대전환 을 해서 관계를 통한 돌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저도 어쨌든 이런 분야에 일을 하니까 많은 좀 뭔가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삶을 일구게 할 것인가. 근데 제 포지션은 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누리게 할 건가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실천가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어떻게 이 개개인의 삶을 확장해 나갈 건가에 고민이 더 있으시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만나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애인이 어느 공급자를 만나도 이 정도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공급자에 상관없이 그 권리가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힐러리 코텀이 한 말 중에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휘봉을 넘겨라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가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대하는 수많은 조력자와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그에게 지휘봉을 넘겼나? 라는 물음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